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신경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아시다시피 이제 작업환경 측정, 건강검진, 그리고 보건관리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보건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사업장 보건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50인에서 300인 규모 사이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 피플 세미나에 나온 것은 저희 보건관리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 관련 인력이 아닌 다른 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의 고민과 이제 앞으로 해결할 문제를 같이 또 봐주시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계신 분들과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현기증이 나면서 가슴이 떨리는데요. 네, 그렇게 떠는 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 목적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보건이란 건 어떨까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이 보건관리 전문기관은 중기업, 중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보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보람도 많이 느끼지만 반대로 큰 벽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인지도 지금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 사이에서 힘들다 내지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 게 좀 적절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었지만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계신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법률 사무소에. 네, 총 몇 명 정도 계시나요? 저희 사무실은 17명. 17명 정도 계시는군요. 여기서 지금 현재 50인 이상의 그 사업체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이 산업보건에서 저는 제 고민과 함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하려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안 될까요? 사업장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해야 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잘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업안전보건에서 안전이라는 건 보통 바로 사고가 납니다. 바로 다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건강이라는 부분은 좀 천천히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한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를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언제나 이야기가 나오는 지불자와 수혜자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을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은 사업주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그 사이에 있어서 사업주는 가능한 적게 내길 원하고 근로자는 뭔가 많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거기서 누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지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들 사업장 내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려운 점이고요. 그럼 왜 안 날까?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고민하고 있었고 몇 가지 방법, 원인, 그 다음에 몇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쭉 내려서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경석이고 대한산업법원 옆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환자가 어떤 경향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직업성 질병 관련해서 좀 실제적으로 보고 있고요. 직업성 암이라든지 근골이라든지 뇌심혈관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임상위원회 위원을 해가지고 우리 건강검진 기관을 평가하는 업무 관련해서 안전보건공단의 특검기관 평가 그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특검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일을 해가지고요. 2007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490명 정도 지금 커뮤니티 회원이 있고요. 저희 면허번호는 한 900번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제가 전문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넛지가 필요하다라고 그 어떤 그 인식이 좀 개선되고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넛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지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이 보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과 달리. 우선은 보건이라는 거는 저희는 보통 이제 안전이라는 거는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작업 환경을 바꾸면 되죠. 근데 저희 보건은 물론 안전도 그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제 그 부적절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하셔야겠지만 저희도 보건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보건으로서 취하게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특히 질병하고 관련한 민감정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후로 업무가 보통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플러스 진행을 해야 될까 안 하는 것이 맞을까도 최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제가 고혈압 환자라는 게 사업장한테 넘어갑니다. 그게 적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당뇨 환자라는 게 사업장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알리고 싶을 수도 있고 알리지 않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업주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이 건강검진 결과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 사람은 고혈압 치료 중인 유소견자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혈압 치료 중인 사람인데 너무 잘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을 치료는 하고 있는데 약을 먹다 안 먹다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있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보건관리자로서 이런 정보를 가진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득을 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그 개인 질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개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사업장에 있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유해인자에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만성질환이라는 부분은 딱 중간에 영역에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 회식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주에 한 3회는 회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염분 많이 먹게 되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지겠죠. 나는 담배를 안 피고 싶은데 팀장님부터 내 위로 다 펴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일찍 퇴근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나 말고 다 야근하면서 집에 안 가요. 그러면은 이런 건강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직업적 만성질환이라 해도 직업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럼 보건관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제 명함을 넣었습니다만은 사업장의 보건관리 측면, 직업병 산재 관련, 인정 여부 관련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 간단히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판지를 보게 되면은 가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올라와요. 어느 순간은 이거는 처음 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좀 허투해 주셨어야 되는, 좀 희망을 굳이 안 가지셨어야 되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거를 꾸역 어떤 면에 설득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산재가 인정이 안 될 부분에 대해서 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최근의 경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을 좀 간단히 주시면 저도 간단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 어디까지 되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직업병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고 있는 50인에서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 수로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병은 근로자 수는 이만큼이죠. 14%. 근데 직업병 상황은 상당히 더 큽니다. 산업재해는 오히려 작은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이거 왜 이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느끼는 거는 직업병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근무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규모 사업장은 근무기간이 유지되질 않아요. 그래서 산재 인정률이 낮습니다. 대기업은 반대로 오히려 직업병 관련해가지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규모 사업장에서 직업병 상황에 대해서 비율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직업병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받는 케이스는 3일 이상의 휴업 내지는 중증한 직업병이 아니면 보통 이게 신청을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정 가능성이 낮은 부분, 사소한 부분 직업병은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정리된 접근 가능한 통계가 2020년도 산재인데요. 산재가 총 10만 8천 건이 있었고요. 그 중에 15%가 업무상 질병입니다. 다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업무상 질병에서 산업재해 있고 업무상 질병 보겠습니다. 의외로 질병 사망에서 2020년 질병 사망의 1180명 중에 뭐가 많나요? 뇌심혈관이 463으로 가장 많죠. 그 다음 진폐증이 가장 많죠. 여기서 진폐증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 과거에 노출된 분들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뇌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지요. 인정되는 케이스가 이만큼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뇌심혈관 질환을 줄일 방법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장시간 근무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솔직히 뇌심혈관 질환은 과로 및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큰데 24시간 막교대를 해버리면은 거의 인정 케이스의 시간이 잡힙니다. 반대로 주의합의를 해버리면은 인정이 안 돼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홍보를 하고 시간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사망 직업성 질환에 보면 뭐가 가장 많이 보이시나요? 소음성 난청 보이고, 그 다음에 뇌심혈관 질환도 있지만은 요통과 신체 부담 장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골치 아픈 부분이 소음성 난청이죠. 소음성 난청에 관련해 가지고 설비를 수억을 들여도 1dB 소음을 낮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보호구 착용, 그 다음에 노출을 줄이는 거죠. 또 일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급여가 줄기 때문에 저항이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는 현재 접근은 보호구밖에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김일수 전 지체장님이 이제 논문도 많이 쓰시고 이제 여러 보고서나 이런 걸 봤었는데 근골격계 관해 가지고도 좀 고민할 부분은 많은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뇌심혈관 질환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 필요하겠죠. 의외로 화학물질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물론 말도 안 되는 중독 사고가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요. 최근에 있어서는 뭐 인디움이라는 그 최신 공정에 반도체 공정에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유해인자 관련해 가지고 직업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손이 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디움 수치는 참고치에 한 20배 정도 나오는데 건강 영향이 안 나와요. 단시간에. 근데 나중에 이야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디움은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 폐에 누적된 채로 폐를 망가뜨립니다. 진폐처럼. 그래서 진폐와 같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보건에 관련해 가지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직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 간호사 해가지고 의료 직종이 있고요. 작업 환경 관련한 산업 위생 직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건강검진 관련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지금 엔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당연한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를 보건관리자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안 들어와요. 제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 건강진단 가입자 1000만 명 중에 79만 명이 검진을 하고 21%의 미수검자가 있는데 이 자료가 건보공단에 있습니다. 근데 안전보건공단에 넘어가질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안전보건공단에서 이 자료를 넘기고 안전보건공단에서 당신네 사업장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입니다 라는 안내만 주기적으로 해준다 하면 사업장에서는 해부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오늘 세미나 제목이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혁신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로서 여기에 있는 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보호구도 봐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도 관련해야 되고, 물론 안전에서 많이 해주십니다. 물질안전, 화학물질 관련해서 노출 자료를 관리해야 되고, 교육, 보건교육, 환기배기, 순회점검, 산재 원인 조사, 그 다음에 통계, 업무수행 기록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어떤 필요에 따라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부분이 직종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산업위생 쪽은 물질 위주로 보려고 하고요. 저희 의료 쪽은 만성질환 위주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간질환 작업, 정신보건 이런 부분은 건드리기가 좀 힘들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관리에 관련해가지고 사업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열된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더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산재가 났으면은 산재를 신청했는지 그 결과 자체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재를 겪고 업무 복귀한 사람들이 업무를 복귀할 만한지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확인해 보면은 이미 복귀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관 평가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왜 서류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타가 좀 있고 관련해서 평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산재 결과가 안 들어오는 것, 건강검진 결과가 안 들어오는 것 이런 부분은 근로복지공단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부처 간 정보 공유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하도록 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건관리 전문기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 관련해서 이렇게 기특법 개정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건관리자한테 시간과 권한과 그 다음에 예산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고용에 너는 고용시켜놨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다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에서 많은 저희가 보건관리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허우적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데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죠.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 이렇게 정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건관리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골격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정신보건 관련해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추가적인 비용과 내용이 드는데 현 시스템의 인두제 시스템 그리고 월 병문의 수 시스템 때문에 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좀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분해보면 근보에서 운영하는 게 6개,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20군데, 사단법인, 의료법인, 재단법인 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있고 주식회사가 49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회사 49개에 대해서 보건관리 전문기관 132개 중에 주식회사 42개 기관 중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회사들이 생각보다 규모가 영세합니다. 50인 이하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가가지고 보건관리를 지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지도를 하는데 그 50인 이하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직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제대로 보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이 있어가지고 온갖 유해 물질을 쓰고 있는데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유명한 경기도의 기관도 자기 분석하시는 분들 건강검진을 안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보건에 관련한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누락된다 한들 누구도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슈가 안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은 왜 중간기업 부분, 중간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자료를 K2B에 전달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저희 고용노동부 지정을 받는 보건관리자들만 조금 들들 볶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은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느냐 인두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방문의 수는
고용노동부 예규에 정의되어 있는데 의사는 100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에 연 4회, 간호사 매월 연 12회, 산업위생은 연 6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걸 방문하게 되면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장 방문 횟수가 연 420회가 되고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680, 그 다음에 산업위생은 700건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지도위원이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100인 이상 사업장 70개소, 100인 이하 사업장 70개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정도로 발생하게 되고 저희 이 정도 있을 때 월 매출이 7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건관리 전문기관 협의회에서 내놓은 테이블은 월 9,500명을 했을 때 월 한 6,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이 말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있는 뭐냐면은 저희가 사업장이 하루에 간호사들이 보통 40개 이상의 사업장을 월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사업장에서 지도하는 시간 빼고 나면은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단순히 방문 횟수를 채우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그 서비스 전개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저희 쪽에서도 과도한 경쟁으로 덤핑이 심하고 저희가 여기서 한 두당 인두제 5,000원을 계산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전 직장에서 8,000명을 2,500원에 계약해 왔습니다. 저는 멘탈 터져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정도 덤핑에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쪽에 있어서 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서비스 자체도 과도한 경쟁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관리 전문기관 수수료가 어떤 체계로 책정이 되는지는 여기 관련한 산출 기준에 있어서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최초에 이런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예방기관 평가를 하는 것은 재해예방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평가에서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기관들을 골라내야 될까요? 못하는 기관들을 골라내야 될까요? 이런 좀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잘하는 기관들 위주로 경쟁하고 있고 못하는 기관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 향상에서 평가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어려움이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평가를 점수를 이것저것 하는 게 좋다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리가 되면은 보건관리 전문기관 시스템이 이러한 인력이 이러한 방문 횟수와 이런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좀 쉽지 않은 고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저희 서비스를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사회적인 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없어지고 있고 현재 기업 친화적인 지금 정권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지만은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우스운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양치기 소년처럼 재수가 없으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좀 고민되는 건, 저희가 매월 방문하고 수년 동안 사업장에 개입을 해도 사업장의 변화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전보건공단에서 또 이제 이렇게 더 소규모 사업장에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방문 횟수를 만들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일우 전 지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두서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는 오늘 자료에서 일반적인 통계와 일반적인 내용을 다 건네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십사 해서 아니면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십사 해서 이렇게 좀 자리에 나섰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보건 관련 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소에 보건관리사로 근무하다가 공단에 한 3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관리 대행 기관에 본다고 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 지원입니다. 원래 이제 지원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중소규모가 이제 50인 미만, 건설은 50억 미만입니다. 왜 그렇게 선정된다면은 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50억 미만이 50억 미만 건설에 비해서 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통계 처리상에 중소기업은 저희도 50 미만이고 50억 미만 사업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대기업하고 다르게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생산성을 항상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 제일이 아니고 생산 위주로 이렇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 경영이 좀 많이 위협하거든요. 거의 생산은 항상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 취약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보다는 투자가 적습니다. 인원 적은데도 대기업보다는 투자가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시스템도 좀 많이 위협하죠.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는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을 하는 그런 전문가라든가 조직이 구성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체계 쪽에서도 대기업하고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재 중소규모 사업장은 취약점이 마지막으로 근로자 측면에서는 안전보건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율이 보호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도 좀 많이 위협합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1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해는 사후성재라고 하거든요. 사후성재인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호는 눈에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가시적인 그런 재해거든요. 거의 일단은 사후성 재해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페트롤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50억 미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후성 재해 이런 현장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기계들을 수산하고 불시 점검을 통하여 불량 현장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의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업종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추락, 끼임, 요인의 중심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하더라도 경제적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 지원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보건 지킴이가 있습니다. 고위험 업종, 특히 이제 건설 쪽에 건설 현장이라든가 안전 쪽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을 한 330명 정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추락, 화재, 건설 순찰이라든가 위험 방지계에서 대상 현장을 확인 모니터한다든가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현장을 순찰한다든가 그걸 지원합니다. 채용 인원 340명이고 순찰은 9만 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분야별로 제조업 쪽에, 안전 쪽에 하는 그런 위탁이 있고, 보건 쪽에 이제 보건관리 대행하는 위탁 사업이 있고, 서비스업에도 있습니다. 전문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이제 지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건설 분야에도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전 쪽에 이제 지원 대상 52만 제조, 그리고 서비스 쪽에는 통계적으로 제어율이 높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 도소매 사업, 업종, 임업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간기관이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한 3만 2천 개소, 9만 5천 회를 지원하는데 이제 수수료 규모는 한 142.5억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에는 1억 미만 건설 현장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은 1억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락사고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 사업인데요. 10만 개소를 한 14만 회 지원하고 수수료 규모는 21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업종에도 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서비스에서도 52만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일이 높은 건물 관리업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2만 5천 개소, 6만 2,500회를 지원합니다. 수수료 규모는 37.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기술 지원인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이제 시스템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 5천의 지원 물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사고 예방 집중관리 사업인데요.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좀 규모가 있는데 PSM 사업장 위주로 많이 지원하는데 소규모 사업장에는 50년 제조업에서 한 10,00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3만 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화학 설비를 기술 지도하고 안전작업 방법 등에서 기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재 폭발 사고에 대한 기술 지도인데요. 이거는 기술 지도도 중요하지만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끔 그렇게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50년 사업장에는 500개소, 50년 이상 사업장은 500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하고 현장에 화재 폭발을 예방하는 맞춤형 기술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사실 근로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한 3만에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나 사고 사망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기술 지원으로 이제 대신하는 그런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안전 쪽에 이제 가시적인 재해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안전 쪽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가시적인 이제 재해인 직업병에 위해서는 유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도 첫 번째 근본관계 부담자의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지원입니다. 특히 이제 50미만의 택배라든가 환경유화, 마트라든가 가전제품 설치 수리한다든가 스포트웨어 기술자, 근본관계 질환 다발업종 중 3년간 근본관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밀실시한 사업장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근본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유해 요인 조사 지원, 그다음에 보호대를 제공을 하고 작업환 개선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근본관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물량으로는
4,6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진단 비용 지원인데요. 이는 직종별로 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과도한 업무라든가 취약한 작업하는 종사이기 때문에 한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26.69원을 지원해가지고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위탁 사업입니다. 50명 소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건 관리가 이제 미흡하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끔 기술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한 63억 원을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7만 1,590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자 건강지원도 사업인데요. 보건 중에 좀 기초적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가방역 측정 그리고 이제 특수건강진단입니다. 그 자가방역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32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565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보건 재정 지원입니다. 안전보건에는 관리적 요인이 있는데 공학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관리하는 그 시설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찍이 들으셨겠지만 그 예전에 클린 사업이었습니다. 클린 조성 사업인데 지금 위험용 시설 개선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50년 사업장에 재정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능력이 미흡한 50년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 15,100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197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정 지원 사업으로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예방품목이라든가 특히 이제 노동부 감독이라든가 우리 공단 기술 지도를 하면은 그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개선을 하려면은 그런 노동부 감독이나 공단의 기술 지원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 482억 원을 투자해서 한 6,20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에 이제 추락 사고가 많기 때문에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 재정 지원입니다. 이 또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50명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해가지고 8,900개소 1년에 한 714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시스템 기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 발판 이 세 가지를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소기업 사업장에 지원을 하는데요. 중소기업 사업장의 취약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생산성 위주의 어떤 그런 우선을 두는 의식을 안전보건관리가 생산성 향상에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전사고 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보험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험 커버리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민간기관의 위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체계라든가 안전보험 관리 기반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현장 위주의 설비 위주의 기술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공단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술지도 사업과 재인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